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의 긴축 정책 우려감으로 달러화가 치솟자 상품주가 약세를 보인 데다 IBM의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중국발 긴축 우려감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1.5% 내외로 밀렸고 프랑스는 2%대로 급락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중국의 유동성 축소 조치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1.8% 하락한 배럴당 77달러 62센트에 마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역 공공부문의 일자리 20만 5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희망근로 10만 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 명, 행정 인턴 13,000명 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 IBM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날 기술주에 호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금융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굵직굵직한 기업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의 수많은 금융기업들의 4분기 실적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가 과연 괜찮았을까요? 어쨌거나 다운은 1% 정도 내리면서 끝났는데요. 중국 증시 자체를 3% 가까이 끌어내렸던 중국발 긴축 우려감이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동양중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발 악재도 있었고 실적도 또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다우가 어쨌거나 하락 마감했네요. 네, 아무래도 증시를 이끄는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악재가 발표됐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한 정부의 유동성을 공급을 좀 축소시킨다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대형 악재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증시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부분이 어제는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3분기 이후부터 기업들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시즌 전망이 계속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올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이 좀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시장에 좀 컸던 우려감이 없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긴축에 대한 그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컸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을 기술적으로 좀 깨고 내려오면서 좀 약간 우려폭이 좀 컸었는데요. 일단 은행업종에 대한 그 향후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은행업종에 대한 반발 매수 세력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 21선은 꾸준하게 좀 높여가면서 일단 하락 작용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인 21선을 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는가가 지금 이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그 긴축 우려에 대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표면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정부 그 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말이나 언변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를 많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향후에 좀 큰 악재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오히려 호재로도 작용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1월 말까지는 일단 변동성은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발언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의 뜨거운 감자죠. 은행주, 첫 주자였던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하루 정도 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은행주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됐는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뉴욕 멜론 은행 등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다라고 하는데 은행업종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거 보면 은행업종들도 약간 두 부로 좀 나눠졌습니다. 일단 대형은행들과 그다음에 모기지 관련됐던 은행들로는 많이 나눠졌는데요. 일단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다소 좀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던 게 아무래도 은행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려감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일단 모기지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를 좀 약간 나타내면서 모기지 관련됐던 은행들의 실적이 굉장히
굉장히 크게 좀 상회하면서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대형은행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이 좀 약간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제일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손실 부분을 전문계에 많이 좀 떨어냈던 게 아무래도 그게 올해 이번 그 분기 때 그 실적이 오히려 좀 하회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손실 부분을 빼고 나면은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좀 이렇게 회복을 했고 네. 향후에 다음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게 아무래도 은행 반발 매수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에 이익 그 흑자로 일단 전환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은행 반발 매수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모기지 관련됐던 은행인 뭐 웰스파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일단 모기지 관련돼 가지고 주택 경기에 좀 어느 정도 활성화를 띠면서 그 실적 전망치 순이익이 좀 이렇게 급증하면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서는 좀 이렇게 다른 엇갈린 그런 반응을 좀 보였던 게 어제 은행주들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업종 자체에 어떤 오름세가 나타났던 것은 역시나 약간의 반발 매수세적인 네, 어떤 맞습니다. 그런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뉴욕 멜론은행, 모건 스탠리의 실적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전일 밤 말고 그 전날 밤에 나왔던 IBM의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때문에 오늘 기술주가 많이 오르면서 일단 다우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일단 IBM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게 일단 이제부터 실적 전망치가 향후에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게 좀 예상도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아무래도 좀 기술주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기술주들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됐던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제일 크지 않았나. 향후에 왜냐하면 최근에 뭐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았던 게 경기가 그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게 좀 회복하면서 I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던데요. 일단 중국이 만약에 긴축으로 선회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좀 민감한 소비자 중에 하나인 IT가 좀 많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좀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가 좀 이렇게 좀 하락 쪽으로 좀 엇갈리게 놓으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의 폭을 좀 넓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에 따라서 뭐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한 2%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향후에 대한 그런 불안정한 전망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도세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오히려 IBM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그 기술주들도 대형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 하락을 폭을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게 우려감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으면 향후에도 좀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아마 다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휴대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다른 기술주들도 모두 약세로 끝이 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주는 예상외로 크게 악재로 작용은 안 한 가운데 IBM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 못하게 나온 것이 일단 IBM 악재라 지금 불리고 있고 중국발 긴축 우려감도 시장을 옥죄는 요인이었는데 일단 어제 끝난 아시아 증시에서도 이미 중국 증시에서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좀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제일 컸던 게 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그 주석이 다 했던 발언이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많이 옥죄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골격이 일단 자본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 시중에 나갈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아예 그냥 옥죄겠다. 돈을 많이 풀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큰 폭이었던데요. 일단은 뭐 올해 신규 대출 수준은 한 7조 5천억 선 정도로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가 어느 정도 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유동성 자체를 일단 공급을 억제한다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긴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으로 많이 일단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출에 대한 긴축 우려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데 가장 또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베이스가 일단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도 일단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을 나타내면서 반면에 달러화가 급격하게 지금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또 뭐 유가라든지 상품주나 에너지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 좀 약간 어느 정도 충격을 줬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뭐 다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상품주가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또 유럽 시장 쪽에서도 좀 타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큰 폭의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그 개별 종목들이나 은행주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다우는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작았는데 유럽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열릴 때 그 아시아 시장 자체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뜩이나 그리스 재정 사태 문제도 있는 데다가 중국의 긴축 우려감이 또 더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미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로는 5개월 내 최고, 달러 인덱스로는 거의 6개월 내 최고치라고 들었습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유가는 또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사실 그 전에 엿새 만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반등을 나타내면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달러 반등과 함께 향후 그 중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크게 꺾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는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 77.62달러로 마감했었고요. 일단은 달러가 급등하면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금값이 하락을 하는데요. 예.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이례적으로 한 2.4% 정도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 1112.6달러 정도로 일단 금값이 마감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폭으로 좀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 78.36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시장의 안전자산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이렇게 반등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증시의 큰 모멘텀은 못 됐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주택 지표, 물가 지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택 지표 먼저 좀 살펴보기로 하죠. 12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있었고 착공 건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서 일단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주택 지표라고 이제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발언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그 어닝 시전에 좀 많이 이제 묻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12월 건축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전망치라든지 전망치가 한 57만 9천 건 정도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발표는 한 55만 7천 건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향후의 건축 경기에 대한 그런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망치 발표치가 한 65만 3천 건으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건축이 실제로 착공을 했던 게 실제로 삽을 뜨면서 건축을 됐던 게 좀 많이 좀 하락했던 게 아무래도 지난달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타난 글로벌적으로 한파 위기가 좀 많이 크지 않았나. 날씨가 너무 예, 추워서 날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으면서 삽을 들 수 없었군요. 예, 건축 경기가 좀 건축 그 시전 자체가 좀 많이 좀 위축되면서 건축 착공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향후에 얼마만큼 건축 경기가 활성화 나타낼 수 있는 허가 건수 같은 그 큰 폭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상승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공개가 됐는데 이 미국의 물가라는 것이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하고 맞물리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네, 결과가 맞습니다. 어땠나요? 예, 일단은 그 PPI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월간으로 따져보면 이전치 한 1.8%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실제로 발표치는 0.2% 정도로 하면서 소폭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연간으로는 한 이전치가 2.7%에서 실제로 이제 발표치는 한 4.7% 정도 되면서 연간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은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소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자세한 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프로는요. 일단 뭐 PP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간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월간 같은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좀 그러네요. 사실인데요. 네. 일단은 이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러니까 가미가 되면서 이제 월간 같은 경우 큰 폭에 나타내는데요. 일단 다음 그래프가 이제 그 연간으로도 좀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연간 그래프로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알 수가 있네요. 일단은 뭐 그 실수로 나타냈던 게 그냥 PPI인데요.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일단 그런 PPI 같은 경우 일단 실제적인 그 핵심 그 PP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향후에 좀 나타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는 좀 큰 폭의 그런 건 좀 없었던 게 좀 약간의 좀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도 역시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될 테고 지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스케줄까지 좀 챙겨보자고요. 예, 오늘 밤에 또 고용 지표 중에 하나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전망치는 한 44만 건 정도로 지난 이전치가 한 44만 4천 건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전에 한 0.9%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전망은 한 0.7% 정도로 그냥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이전에 비해서 전망치가 한 18 정도 나타내면서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타날 만한 게 일단 골드만삭스하고 대형 IT 주 중에 하나죠. 구글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그다음에
지지난 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 폭이 굉장히 좀 컸던 게 사실인데요. 일단 이번 분기 중에서는 대형 금융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 전망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이전치에 비해서 전망치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소폭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드만삭스의 그 시장 전망치에 따라서 은행 업종들이 향후 어떤 그 전망을 가져갈 것이니 특히 IB 부분이 고드만삭스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드만삭스의 실적 전망치가 크다는 건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 그 금융 위기를 좀 대체했던 그 IB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고드만삭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도 좀 큰 폭으로 좀 이제 상승세 기술주에 대한 상승세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폰도 좀 내놨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좀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이죠. IBM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좀 다소 좀 기술주 하락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구글이 그걸 좀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반등세를 어느 정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IB의 또 다른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구글 그리고 은행주의 바통을 또 골드만삭스가 이어봤는데 모두 다 실적 전망치가 지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를 간밤에 받았던 은행주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르고 낙폭이 컸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조금 더 회복을 한다면은 다우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나마 유럽 증시도 알아보죠. 중국의 긴축 우려가 유럽 쪽에도 미쳤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네. 많이 떨어졌나요? 일단은 중국의 긴축 우려가 유럽에서 제일 크게 미치지 않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유럽 시장의 좀 특징이 보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상품주에 대한 상품주가 일단 거래소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를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하락했고요.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다 2%대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중국의 그 긴축 선의 영향 때문에 에너지주라든지 상품주가 급락하면서 유럽 증시 자체를 좀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영국 증시의 일단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4.3% 하락하면서 영국 시장의 하락세를 좀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뭐 세계 4위 석탄 업체죠. 엑스크라토도도 한 6.2%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태양력 발전회사 솔라월드도 한 5.8% 정도 급락하면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상품주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락하는 패턴 보이면서 유럽 증시를 좀 많이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흘 만에 하락한 유럽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중국의 긴축 조치 때문에 유럽 그리고 뉴욕 증시 할 것 없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주가는 물론이고요. 상품가도 급락을 했고 달러화와 채권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 중국발 영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전망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으로 가서 박재민 대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발 그 긴축 우려가 좀 크게 글로벌 증시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의 변수가 또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중국발 긴축 우려로 전일 다우존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중국발 긴축 우려도 있지만 크게 우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지금 크게 외국인과 연기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주 들어서 연기금의 순매수 행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투자 전략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연기금의 매수 방향이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금주 월요일은 1,600억 그리고 연일 계속 소규모지만 연금의 매수세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작년 고점을 회복함에 따라서 펀드 한매 부담으로 투신권에 계속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기금은 분명 올해 증시 상승의 주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금주에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400억 원, 원자력 수혜주 두산중공업을 3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KT, 현대중공업 등 대형주들을 집중 순매수해서 작년 9월 고점까지 터치하게 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경기 방어주 경기 순환주를 소극적으로 매수하던 연기금의 행보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퍼주, 향후 실적 개선이 증가하는 대형주 위주로 연기금이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국내 증시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은 더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두산그룹주랑 KT 한국전력 등은 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 주식들이 이제는 소외된 주식이 아니고 시장 주도주로 올해 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의 그 순매수 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1월 초와는 좀 다르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는 최근 시가총액 상위 중에 한국전력을 대거 차익 실현했기 때문이지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실제로는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의 매수 방향성이 꺾인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계속 한국 증시에서 매수를 이어나가는 데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매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MSCI라고 하죠. 이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퍼가 지금 10배 정도인데 선진국 평균이 14배, 그리고 이머징 시장 평균이 12.6배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주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기업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해진 것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외국인이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최근 석유화학이랑 철강 업종이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나석화, 주 LG,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이격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좀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줄 것 같다 때문에 양수급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실적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으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1723포인트 작년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좀 주춤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예, 뉴욕 다우존스가 밤사이 중국발 긴축 우려라 IBM 은행주들 그런 것들의 실적 선망에 의해서 하락을 해서 금일 국내 증시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저께 코스피는 작년 9월 최고가 1723을 장중에 한번 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제는 이제 장중에 깨는 이제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종가 기준은 아직 전고점을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투신권의 매물로 인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지 어떤 외국인의 매도세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고점 터치는 분명히 의미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집중되는 한 전고점 탈환은 거의 가정을 두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의 기업 이익 개선은 지속되고 있고요. MSCI 선진국 지수가 올 하반기쯤에 편입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매락 시장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 지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를 꼽으면서 앞으로 증시가 지금 더 위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수익률 극대화를 좀 이룰 시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분명히 겁먹을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밤사이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아서 국내 증시도 좀 커플링으로 같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것은 조정 시 매수를 하는 시기도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타는 그런 어떤 가는 종목에 매수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보면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의 원전 관련 정책과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연이어 오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 문제로 1년 내내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을 형성하던 주가가 지금 최근 한 달 사이 두산중공업은 9만 원 중반대로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수급 차트 다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연기금이 원전 관련 주식들을 사모으고 있다는데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메디포스트가 상한가를 갖고 차바이오엔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주들도 지금 정부 정책 관련과 관계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가장 큰 사건이 미국 일리노이주와 손잡고 미국 최대 스마트 시장 공동 개척 추진하겠다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는 차후 먹거리 산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 전력만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높은 성장성을 평가받고 있는 전기차 및 2차 전지, 탄소 배출권 문제와도 관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원전 관련 대표 중에 한국전력은 스마트 그리드 주관 사업자로 복합적으로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치만 해도 저평가 국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전력 시스템 및 자동화 기기 전문기기인 LS 산전, LS 그리고 송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담당하고 있는 일진전기, 원격 합치민, 무선통신 솔루션 전문업체인 누리텔레콤 이런 종목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주 일단 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 시즌이니만큼 구체적으로 한 종목을 좀 보자면은 실적이 우선은 좋고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연기금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숨어 있는 그런 종목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금일 말씀드릴 종목이 그랜드 카지노 레저라고 GKL 이니셜을 쓰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 상장한 지금 회사고요.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 정부 지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 재무 구조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설립 초기는 실적이 미미했는데요. 6년 만에 지금 급성장으로 돌아섰고 올 한 해도 분명히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요.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올 5월부터 허용할 방침인데 중국 경제가 올림픽 이후 급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리고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매출 총량제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동사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특급 재료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동사는 지분을 70% 넘게 갖고 있어서 유통 물량은 많지 않아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20% 정도 매각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향후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될수록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실적 비례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11월 상장된 이후 외국인이 전체 주식수의 70%가 넘게 주식을 사모았는데요.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죠. 1월 8일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쌍끌이 매수로 그동안의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일 신고가를 내었죠.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동사는 지금 상장 이후 70% 가까운 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10%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21선 위에서 2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금 그래서 20일 이평선인 21,000원대 요거를 지금 매수가로 좀 선정을 하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28,000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고 배당 성향도 50%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정시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1차 그 시세를 내었던 18,500원 요 선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주정시 매수 전략을 깨하신다면 동사는 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랜코리아 레저 차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램버스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선급금 2억 달러를 내고 5년간 매 분기마다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특허 괴물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 소송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허 공세에 따른 우리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될 새 금리 지수가 다음 달 발표가 되는데요. 기존 CD금리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대출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더 관심사겠네요.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과 설 민생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는 24개 품목에 대해선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고요. 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할인 전쟁을 시작했죠.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의 경우엔 대형마트 추가 납품가 인하 요구를 우려하고 있고요. 매출 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소매점들의 경우에는 가격 인하 요구가 빗발쳐서 갈수록 곤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삼성전자가 램버스와의 5년간의 특허 소송을 마무리를 지었죠. 결국 9억 달러를 지불을 하고 소송 취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결국 특허 괴물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회사이자 소위 특허 괴물로 알려진 램버스사에게 라이센스 비용 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특허 소송 취하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7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램버스 반도체 전 제품과 관련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램버스 측에 선급금으로 2억 달러를 먼저 주고 5년 동안은 매 분기마다 2,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의 램버스사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특허 괴물로 꼽히는 기업인데요.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삼성은 이 램버스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5년 동안 소송을 끌어왔지만 이번에 양사가 전격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특허 괴물이라는 것이 본래 소송을 통해서 상대 회사를 공경에 빠뜨렸다가 결국은 이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전자와 램버스의 합의는 특허 괴물 공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램버스에 피소됐던 하이닉스의 경우는 작년 3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3억 9,700만 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올해 4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삼성은 그 로열티 지급과는 별도로 이 발행 신주, 램버스의 발행 신주를 총 2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은 앞으로 램버스 지분 8%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삼성과 특허 분쟁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램버스 주가가 뉴욕에서 간밤에 15%나 급등을 했죠. 우리 삼성전자는 결국 돈이 나가는 꼴이 됐는데 지금까지 쭉 특허 괴물과 우리 기업과의 소송 경과를 보면 대부분이 소송 취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특허 괴물 측에서는 소송을 끝까지 가서 어떤 특허권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나쁘게 얘기해서 중간에 돈을 좀 뜯어내는 금전적인 어떤 이익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우리 기업들 참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이 특허 괴물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송 각하는 단 한 건이었고 소송을 중도에 취하한 경우가 3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 취하 원인은 양자 합의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우 외국 업체와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대다수 기업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 정면으로 공세에 맞서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는 그 실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특허 괴물의 공세도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반특허 단체인 패던트 프리덤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삼성 5건 그리고 LG 8건 등 총 13건의 신규 소송을 포함해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 괴물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 건수는 무려 86건에 달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특허 관련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의 공세에 대비해서 쌓는 적립금이 2007년 3,403억 원에서 지난해
6,911억 원으로 늘어났고 LG전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1,094억에서 5,881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괴물의 공세가 갈수록 진흥화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작년 말에 국내 한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 괴물의 BTG 인터내셔널사의 경우 이 국내 업체의 고객사에 대해서도 이 특허 침해 기업의 제품을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미국 내에서 특허 괴물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특정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표적 특허 소송에 나서는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나온다고 하죠. 현행의 그 CD금리를 대체할 새 기준금리는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 갈아탈까 말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롭게 바뀌는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다음 달 16일부터 지금의 CD 연동 대출금리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그 기준금리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마다 바뀌는 CD금리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결정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가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그리고 기업과 외환은행, SC제일, 한국시티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9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공시하고 은행들은 이 평균 조달금리에 연동을 해서 금리를 정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평균 조달금리는 각 은행이 매월 보유하는 수신금리를 해당 월의 보유잔액을 가중치로 해서 평균하는 잔액기준금리와 또 매월 신규 취급한 수신금리를 신규 취급액을 가중치로 평균한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 이 두 가지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의 CD 연동 상품 대출자도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이 두 가지 기준금리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금리 체계를 골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그 대출자가 받는 대출 금리는 두 가지 기준금리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매월 신규 수신을 가중 평균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 보다 유리하고 또 금리 상승기에는 잔액 기준금리가 더 이익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새 대출 상품 출시를 한 뒤에 6개월 동안 이 상품을 갈아타는 고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네, 그냥 들어서 내용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CD 금리를 기준으로 했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일단은 바뀐다라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출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뭘지 궁금한데 우선은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겁니까? 내린다는 겁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새 기준금리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금리 변동성이 적다는 점입니다. CD금리는 3개월 단위로 달라졌던 반면에 새로운 기준금리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앞으로 이 CD금리는 발행 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보다도 금리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그 새 기준금리는 금리 상승기나 또는 장기 대출자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기준금리에 그 3%대 가산금리를 붙인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앞으로 이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이제 새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 은행들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우대 조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갈아타기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고 해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운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로 금리 상승이나 인하 요인은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은행들이 특히 고금리 특판 예금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조달금리가 CD금리보다 지금 크게 올라간 상황이어서 대출금리가 당분간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 3개월 CD금리가 연 3.88% 수준인데 새로운 기준금리는 그보다 1%포인트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산금리를 다소 낮춰서라도 실제 대출금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금리가 바뀌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구정 진짜 설이 다가오죠. 때문에 주부들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물가가 뛸까 걱정을 해서 오늘 25일부터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왔잖아요. 결과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 차원에서는 오늘 25일부터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18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미용료 등 6개 서비스 품목까지 포함해서 총 24개 품목에 대해서 통계청이 매일 가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의 성수품 공급은 평소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공공요금도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절기가 지난 2분기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설을 전후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난해 추석보다 7조 2천억 많은 18조 3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국책은행이 4조 7천억 그리고 시중은행이 7조 9,300억 등을 대출 및 보증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영세 자영업자 등 총 35만 명에게 1조 1천억 원의 부가세 일반 환급금을 설 이전에 지급을 하고 통상 3월에 그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쌀 변동 직불금 3천억 원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이 도시가스 취약계층 할인 제도는 종전 개별 난방에만 국한이 됐지만 올 2월 사용분부터는 중앙난방 사용 주택 3만 가구로 확대돼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근데 가격을 그냥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뛰는 물가를 잡기가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한데 말이죠. 서민들이 일단은 가계에 어떤 큰 부담으로 느끼는 요인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교육비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그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명절 전에 서민층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올해 96만 명에 대해서 총 8조 4천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을 하고 또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상환제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교복 공동구매 여부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현재 그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원비 공개는 올 하반기에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요즘 대형 마트와 제조업체들 서로 납품 가격을 둘러싸고 한창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마트에서 나오는 할인 제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네. 우선 마트와 제조업체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할인 품목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대형마트에서는 할인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할인 품목의 어떤 다른 제품까지 판매까지 견인하는 미끼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의도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이마트의 경우 지난 7월 가격 경쟁의 포문을 연 이후에 19일까지 전점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2.1% 늘어났고요. 가격 인하 품목은 매출이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품목 할인율이 최대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판매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인데요. 네. 반면에 이제 제조업체들은 좌불안석입니다. 당장은 납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지만 대형 마트들이 추가 가격 인하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나머지 소매점들도 지금 그 매출이 부진하다면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고요. 이 대형마트 간 출혈 경쟁이 결국 이제 제조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은 품질 저하로 또 이어지게 돼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뉴욕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4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IBM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 못하면서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려했던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의 실적은 기대치에 미흡했지만 은행 업종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우는 1% 이상 빠지면서 1603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